한강의 기적, 불과 반세기 만에 잿더미 속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삼성과 현대, LG와 같은 한국의 대기업 이름은 이제 전 세계 가정의 전자제품에 새겨져 있습니다. K-팝은 세계를 뒤흔들고 한국 드라마는 지구 반대편에서 열광적인 팬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이토록 눈부신 성공의 대가가 행복의 붕괴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그러나 OECD 자살률 1위, 눈부신 도시의 불빛 아래 세계 최저 출산율과 청년 절망이 숨어 있습니다. 한국은 성공했지만 그 성공이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 만들어낸 찬란한 거짓말의 이면, 그 어두운 균열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한국 사회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뿌리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1950년대 말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에 불과했죠. 아프리카의 가나나 필리핀보다도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국토의 대부분은 폐허가 되었고 산업시설은 거의 파괴되었으며 국민의 78%가 문맹이었습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한국의 미래를 극도로 비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어떤 경제학자는 한국이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선진국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죠.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이 오늘날 한국의 딜레마를 만든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한 세대 만에 한국은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급속한 경제 성장은 세계 경제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사건이었죠. 1960년대 79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은 2020년에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70년대에는 가발과 신발을 수출하던 나라가 지금은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 성공이 국민들의 불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정부는 경제 재건을 위해 혁신적이면서도 위험한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재벌이라는 거대 기업 집단에 모든 것을 걸기로 한 것이죠. 삼성, LG, 현대 같은 기업들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이들은 일반 기업과는 완전히 다른 특혜를 누렸어요. 무제한 대출, 세금 감면, 독점적 사업권까지 모든 것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함정이 시작됩니다. 재벌들은 성장했지만 고용 창출에는 소극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자동화와 효율성을 통해 적은 인력으로도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 GDP의 85%를 재벌이 차지하지만 실제 고용은 전체 일자리의 10% 정도에 불과한 기형적 구조가 탄생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교육혁명을 추진했습니다. 대학 교육이 성공의 유일한 길이라는 신화를 만들어낸 거죠.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가계소득의 평균 16%를 투자하기 시작했고 5세 아이들의 83%가 사교육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밤 10시 이후 사교육을 금지하는 법까지 만들어야 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 교육 열풍이 만들어낸 결과는 역설적입니다. 현재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70%를 넘어서며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대학 졸업자의 실업률이 고졸자보다 높은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현상이에요. 특히 명문대 졸업생들조차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같은 SKY 대학 출신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든 사람이 대학을 나와서 화이트칼라 직업을 원하지만 정작 그런 일자리는 재벌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고 이들은 신규 채용을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제조업, 서비스업 같은 블루칼라 직종은 심각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요. 대학 졸업자들은 이런 일자리를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여겨 기피하거든요. 실제로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공식 통계보다 훨씬 실각합니다. 취업 준비생, 공무원 시험 준비생,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원에 다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체감 실업률은 25%를 넘어선다는 분석도 있어요. 이들은 통계상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운 좋게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아요. 한국의 직장 문화는 여전히 1960년대의 군사적 위계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사가 퇴근하기 전까지는 집에 갈 수 없고 퇴근 후에도 회식이라는 이름의 강제적 사교 활동이 기다리고 있죠. 주말에도 상사의 연락을 받아야 하고 휴가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인의 연간 근무 시간은 OECD 평균보다 300시간 이상 길지만 생산성은 오히려 낮습니다. 효율성보다는 충성도와 인내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때문이에요. 21세기 지식경제 시대에는 맞지 않는 방식이지만 기업 문화는 쉽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불필요한 야근과 회의, 형식적인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런 구조적 문제들이 만들어낸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한국은 지난 20년간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특히 20, 30대 청년층의 자살률은 더욱 심각한 수준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학을 졸업했지만 원하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고 설령 취업을 해도 극도로 경직된 직장 문화에 시달려야 하는 현실 때문입니다. 정신건강 문제도 심각해요. 한국의 우울증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청년층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치료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시스템이 자기 복제를 한다는 점입니다. 재벌들은 이제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현재 구조를 바꾸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욱 공고히 하려고 합니다. 정부도 재벌 없이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두려움 때문에 근본적인 개혁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죠. 실제로 삼성 같은 재벌의 매출액은 한국 GDP의 20%를 넘어서는 수준이거든요. 교육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만큼은 경쟁에서 뒤처지게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더욱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사교육비는 계속 증가하고 아이들의 학습 시간은 더욱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해주지는 않아요. 오히려 아이들의 창의성과 행복을 앗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강남 지역의 사교육 시장을 보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어요. 한 아이가 월 200만 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쓰는 경우도 흔하고 초등학생도 밤 11시까지 학원에서 공부하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도한 경쟁은 아이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어요. 한국의 출산율이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이런 극한 경쟁 사회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 거죠. 결혼도 미루고 아이도 낳지 않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어요. 결혼과 출산이 개인의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택 문제도 심각해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일반 직장인의 연봉으로는 평생 모아도 살 수 없는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전세나 월세로 평생을 살아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이런 현실이 결혼과 출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고 사교육비 경감 정책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구조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 학벌 중심의 사회 시스템, 권위주의적 직장 문화가 서로 얽혀 있어서 어느 하나만 바꿔서는 해결되지 않거든요. 흥미로운 점은 해외에서 바라본 한국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K-팝, K-드라마, 한국 요리 등 한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 삼성, LG 같은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외국인들은 한국을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나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BTS, 블랙핑크 같은 K-팝 그룹들이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고 기생충, 오징어 게임 같은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거든요. 하지만 정작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즐기지 못하고 있어요. 성공에 대한 압박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끝없는 경쟁 속에서 지쳐가고 있는 거죠. 한국이 이룬 경제적 성취는 분명 놀라운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도 너무 많습니다. 가족과의 시간, 개인의 취미, 여유로운 일상 같은 소중한 가치들이 모두 경쟁의 재물이 되어버렸어요. 젊은 세대들은 이런 현실에 대해 점점 더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기존의 가치관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사회 전체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하거든요. 특히 MZ세대들은 기성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기존 시스템과의 충돌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런 문제들을 더욱 부각시켰어요.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대면 근무를 고집하고 있고 변화에 저항하고 있어요. 결국 한국이 직면한 딜레마는 이것입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을 포기하기는 두렵지만 그 방식을 계속 유지하면 사회 전체가 붕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재벌 해체는 경제적 리스크가 너무 크고 교육 시스템 개혁은 기득권의 반발이 심합니다. 직장 문화 개선도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어려워요. 하지만 변화의 조짐도 보입니다. 일부 기업들이 수평적 조직 문화를 도입하고 있고 스타트업 생태계도 활성화되고 있어요. 정부도 중소기업 지원을 늘리고 다양한 진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창업가들이 만든 혁신적인 기업들이 기존 재벌들에게 도전장을 내미고 있어요. 한국의 미래는 이 변화의 속도와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기존 시스템의 관성에 갇혀 더 깊은 위기로 빠질지는 앞으로 10년이 결정적일 것 같습니다. 한국의 기적이 진정한 의미에서 완성되려면 이제는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까지 고려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